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한시면 수업이 끝나요. 더 보호자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데 근데 7살까지라고 법무부에서 정해버렸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체류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전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권리거든요. 비자 이제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비자 체류라든가 다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를 인간처럼 안 받아들이는 그런 약간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변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벌써 시즌 5번째를 맞았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소통에 앞장서시는 분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주민들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강성식 변호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기 버티갈 씨도 오랜만에 잘해주셨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외에 나갈 때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여권이라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죠. 바로 비자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주민의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000년 러시아에서 시집 온 안나 씨. 최근 그에게 밤잠을 설칠 정도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이를 키워주며 같이 살던 친정엄마의 비자가 만료돼 조만간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 상황.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고령인데다 건강도 좋지 못하고 러시아에 돌아가도 돌봐줄 가족이 없습니다. 아버지님이 오래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안나 씨는 무남동력 외동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러시아와 한국으로 가며 2달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엔 가족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 오갈 데 없는 부모를 모실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이주민과 관련된 비자 문제, 그 답답한 속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사연 사실 뉴스에서 먼저 만나봤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러시아 돌아가도 또 돌봐줄 사람도 없고 다른 분보다 이게 러시아 출신이신 이나이사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남일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한국 친척들 있잖아요. 뭐 남편 쪽 친척은. 근데 외국에 있는 친척들도 본인의 친척,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을 어떻게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는 가족 초대할 수 있는 비자,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 들어요. 예. 아니 지금 이제 그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가족을 그 한국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가족 비자라는 거잖아요. 이 원래 이 뉴스에 있었던 그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한국에 머무르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일단 뭐 뉴스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어머니는 이제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가족에 대한 방문 동거 체류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F1이라는 비자고요.
그걸로 아마 들어와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 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이 된 경우에 그 출산 양육 지원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고 그리고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7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비자를 내준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나 이사님은 아이가 7살 넘었죠. 넘었죠. 그럼 모시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지금? 거예요. 저도 사실은 괴로운데 저는 부모님들이 계속 그 4년 비자가 나왔었어요. 2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7세 넘으니까 단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2년 전에 갑상선 그 아파가지고 치료도 되게 오래 받았고 몸도 약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약하냐면 생활하다가 생활 못할 정도로 두통이 와서 막 토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저 아이 덜 봐줄 수도 없고 가자 집 지워야 되잖아요. 누가 지워요? 그거 할 수도 없는데 그 사유로 신청을 해놨어요. 신청을 해놨는데도 다른 사유 안 보고 그냥 7세 넘었네요. 그리고 다 거절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랑 학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 없이 두통이 와가지고 막 몸살이 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떨고 너무 아파가지고 다행히 병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사실은 응급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녁이었거든요. 응급실 들어가면 안 됐는데 저는 막 울면서 저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이를 냅둘 수 혼자 여기 냅둘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보호자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보호자로? 네. 그래서 와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진짜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학원 갔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이 데리러 와 라든가 이렇게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비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괴로워하고 저는 어제 그린 거 맞아가지고 아, 이게 좀 멍들어 시퍼렇게 멍이 드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못 넣은 건데 그 넣다가 아프잖아요. 근데 두통도 있고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저를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아프다고 막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으면서 말하는데 응급실에서 저는 들어갈 때 완전 거의 기울이면서 울면서 들어갔었거든요. 아프면 서러운데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그 뭐라고 하지 이런 상황인데도 비자가 안 나오니까 저보다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도움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니, 버티걸 씨, 그 단기 체류 비자는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왔다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단기 치르다 보니까 3개월이고 여행 비자고 2달 반, 3개월 가까이 있다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가격이 만만치도 않고 그렇죠. 결혼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위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과연 누가 7살까지 보면 끝이다라고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는 밤늦게까지 봐주잖아요. 국공립은 9시 반까지 봐주고 뭐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봐주고 그러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1시면 수업이 끝나요. 맞아요. 예, 더 오히려 일찍 와요. 필요하잖아요. 더 보호자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데 근데 7살까지라고 법무부에서 정해버렸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센터장님은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가정들 참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죠. 뭐 이런 것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체류에 관련된 어떤 그분들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 속에서 가족 동거 비자를 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족 양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방향성 자체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뭐 7살, 뭐 몇 살 이런 어떤 연령 제한이 있는 부분도 좀 문제이겠거니와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가족 동거 비자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의 문제가 해소되게 되면 가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가족 동거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체류나 뭐 양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려고 하게 되면은 학업 비자로 들어와요. 그렇지만 체류 외 허가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네들이 학업을 하긴 하지만
그 위에 일정 활동을 너네들한테 허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야 할 필요가 그렇죠. 있으니까. 일정한 어떤 시간 범위 내에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옆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뭐 우리 가정에 뭐 우리 며느리가 돈도 없어. 그런데 옆집에 사과 농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이제 이렇게 따주는 게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게 불법으로 걸려가지고 이 어떤 그 다음에 체류 어떤 기간이나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는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이민자 사회, 이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근로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그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좁은 시각, 그리고 그 연령 부분 같은 게 상당히 제한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우리나 법무부의 어떤 이민정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협소하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너무 좁게 이 가족 비자라는 개념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강 변호사님, 그나마 이것도 좀 많이 나아진 거라면서요? 네, 사실은 2017년 7월 달에 이제 한 베트남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때 양국 정상이 좀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이제 베트남 동포 간담회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좀 우호적으로 해주시면서 그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제 2018년 4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양육 대상자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결혼 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중증 질환이거나 또는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만 7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그리고 결혼 이민자 혼자 자녀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이거나 또는 뭐 기타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로 확대가 된 거긴 합니다. 그 조금 넓어지긴 하는데 아까 센스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전히 중심이 자녀의 양육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이나 이사님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애 없는 분은 모시고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거는 너무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저는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 양육보다는 저를 덜 봐주면서 그렇죠. 네, 집을 좀 도와주면서 애기 봐주는 거 도와주는 목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 있으면은 좀 질병이 있으면 제가 또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정상적인 가족 꾸릴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필요한데 그 목적이 비자에 포함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비자 매뉴얼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는 보면은 우리 그 가족 비자로 나오는 그 F1 비자 보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도적인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인도적인 조건이 뭐냐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뭐 아기 3명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녀가 뭐 질병으로 좀 생활이 어렵다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는 규정으로는 신청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예요. 저는 2번이나 갔었는데 안 봐요. 서류를 안 보고, 서류 보는 거는 다 가족관계 친면서에 우리 아이 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010년이네? 그러면은 7세 넘었네요. 끝이에요. 다른 서류 제가 설명해도 보지도 않고 컴퓨터도 안 받아들이고, 그럼 인도적인 이유로 비자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강 변호사님, 그 지금 이나이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분명히 법령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영상으로 본 사연 속의 안나 씨처럼 돌아가셨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의 경우에 그 실제로 그런 분이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인도적인 사유라는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좀 많이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뭐 이게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담당자가 봤을 때 이건 해줘야 될 정도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해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건 맞고요. 우리 강 변호사님이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법을 고쳐야죠, 제도 자체를. 혼자 노력해도 될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강 변호사님 왜 이렇게 그럼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도를 좀 이렇게 좀
외국인분들에게 좀 많이 허용해주고 좀 복지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열었을 때 좀 원래는 이제 그 제도가 허용했던 목적은 아닌데 다르게 어떻게 들어오셔서 또 뭐 불법 취업을 한다든가 또는 뭐 불법 체류를 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래요. 이제 외국인분들이 무차별적으로 또 오는 것들은 또 국가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우리 이주민분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사는 데는 또 그 자격을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버뜨가 씨가 오랜만에 모신 이유가 있는데 이 이주민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사실 지금 안 한 지 조금 됐어요. 조금 6개월 정도 6개월 되었는데 그 전에 근데 하실 때 이 네. 비자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방송에 소개하셨다면서요. 뭐 보통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변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뭐 이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이제 오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사장님하고 갈등, 사업장 변경하는 데 있어서 뭐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으시고 또 이제 몽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그럼 나가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사장님은 이 사람은 이탈했다라고 신고를 한다든지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근로자가 모르고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비자 그 연장은 못하고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본인도 모르게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이제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비자 연장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화적 차이인 게 한국에서는 보통 학업하는 중에 결혼, 출산이 많이 드물잖아요. 네. 보통 정상적인 결혼은 뭐 취업, 그 대학교 끝나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몽골은 좀 다르거든요. 몽골은 보통 대학생 때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제 결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그 분위기가 좀 일찍 결혼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돈반 비자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주력국에서는 결혼하러 왔냐? 왜 네가 공부하러 왔지 왜 결혼하고 난리냐? 애 낳았으면 누가 너 임신하려 공부해야지 가야지. 근데 이제 뭐 그건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돈반 비자가 생기면 남편 뭐 와이프 아이까지 하려면 또 연장하기 위해서 은행 잔고 증명서라는 게 필요한데요. 더 까다로워진 네, 거네요. 더 까다로워졌는데 이제 전에는 제 성적, 뭐 출석 체크 이런 것들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뭐 가족이 3명이라면 뭐 2천만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 필요한다든지 또 사람 한 명 추가하면 더 많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족하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체류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거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고 그러려면 또 이제 사채업자라든지 개인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 이상 은행에 있어야 된다든지 2주 이상 있어야 되는 그러면 이자가 하루 20만 원씩 이렇게 붙어요. 사채를 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문화의 다름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제한을 해준다든지 뭐 이게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민자들의 단기 체류를 그 목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으려고 하는 정책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은 단기 어떤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막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장기 체류 형태를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체류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업을 하다가도 혼인이라고 하는 것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자녀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양한 형태의 이주의 어떤 또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주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하게 되면 체류의 다양성도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주의 다양성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체류의 다양성
이 부분을 맞춰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학 비자 받아서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만 빨리 하고 떠나라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다른 일이 발생을 하면 의심을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강 변호사님, 이 지금 이 외국인 분들이 뭐 이주로 오실 때도 있고 그렇고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비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외교에 관련된 비자부터 뭐 관광, 유학생, 그리고 무역, 투자, 기술 연수, 뭐 연예 활동 비자, 뭐 예술 흥행, 뭐 취업도 뭐 단기 취업도 있고 이제 비전문 취업, 전문직 뭐 이렇게 다 다르고요. 결혼도 이제 결혼 이민 비자도 있고 이제 방문 동거 아까 보셨던 방문 동거라든가 또 거주 영주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자기가 어떤 비자에 맞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외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이나이사님이 여기 거의 뭐 선수 거의 도사하시라면서요. 거의 안 가져간 비자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많은 비자를? 아니 저는 사실은 한국에 살려는 그런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까 무지갈 씨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이었다가 결혼했다. 저도 사실은 한국에 처음에는 아빠가 지사장으로 발령 났기 때문에 저보고 이나 한국에 와라. 그럼 가족 비자. 그러니까 아빠는 취업 비자, 저는 가족 비자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IMF 터지고 나서 지사가 문 닫아서 아빠 엄마는 이제 러시아 가셨고 저는 어학당 공부 중이었어요. 그거 약간 졸업 안 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학당 학생 비자 받았고 학생 비자 옛날에도 그 보증금이 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옛날에도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이 학생이 여기 불법 일 안 하고 이제 뭐 생활비나 이런 건 있구나. 그런 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있어야 돼요. 그 불법 그런 거. 어느 정도는 네네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라고 해야 되나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들끼리 빌려줘요. 아까 사채도 쓰시고 그런다면서요. 빌려줘요.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자 없이 우리는 그때는 이자 없이 왜냐면 네. 이게 한 그때는 일주일인가? 그 정해져 기간이 있는 좀 짧아서 그러니까 기간이 있었죠.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다 이렇게 진빙만 하면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1,000만 원은 없고 보통 뭐 몇백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부모님들이 추가로 이렇게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보내주는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한꺼번에 그렇죠. 1,000만 원 갖고 있는 학생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아름아름으로 모아서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생 비자 가지고 있다가 최초로 한국에 나오는 모델 비자 저랑 언니였거든요. 그때 백화점 패션 모델 네. 비자. 그 후로는 이제 모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방송 비자도 그때 생겼고요. 방송 비자가 따로 있어요? 네. 아. 방송인 비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생 비자. 대학생 비자도 사실은 문제 없었어요. 그냥 성적 그 다음에 뭐 출석은 우리 그때는 안 냈어요. 성적하고 생활비 할 수 있는 진빙 그 정도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취업 비자였어요. 취업 비자? 한국에는 취업하려면 진짜 까다로워요. 저는 사실은 그때 대학교 졸업을 이제 앞두고 여기저기 이력서 내다 보니 대기업 됐거든요. 대기업 되는데도 비자 신청하고 6개월 걸린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걸리면은 사실은 한국에 있을 재료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과목을 빼고 그러니까 패스 안 하고 한 과목 추가 학기를 해서 추가 비용을 내고 그렇게 6개월 동안 학생 비자 받아서 이제 취업 비자 기다렸는데 저는 그게 가능했긴 했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졸업할 때 그런 문제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은 뭐라고 그쵸. 하지? 믿을 수 있는 그러게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이 학생 원하면은 그러면 그 학생도 얼마 정도 신뢰가 있는 학생인데도 취업 비자가 진짜 잘 안 나와요. 아니 진짜 그거는 힘들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일 텐데 그렇게까지 까다롭고. 근데 지금 이나 이사님이나 버뜨가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와서 이제 공부하시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신 경우인데 강 변호사님 애초에 결혼을 해서 그냥 한국에 들어오시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에 이미 계시는 중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비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애초에 그러니까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럼 자격을 얻어요? 일단은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증을 비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결혼이민 사증 F6라는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받고 이제 입국을 하시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 사무소, 요새는 이제 출입국 외국인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가셔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센스장님, 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또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초에 이분들이 입국하게 되면은 90일 이내에 예. 외국인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1년의 비자를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1년 부여한 이후에 그 다음 년도부터는 2년 또는 3년을 나눠가지고 지금까지는 부여를 해줬거든요.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족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밝힌 게 앞으로는 입국하게 되면은 혼인의 어떤 진정성,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든지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은 3년 체류를 허용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체류 기간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짧아요. 2년, 3년 하는 게. 예, 3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체류 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국인 정책이나 체류에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관점 속에서 체류 기간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 속에서의 체류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이 사람들 뭐 불법 체류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통제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많이 부여하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감소해요. 오히려. 예, 이분들이 뭐 결혼이민자의 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근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근로를 허용해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거의 근로를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면의 어떤 세밀하게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체류에 관련된 부분들이 통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누가 신고하면은 이분들 잡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허용 정책이나 어떤 관용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체류 정책의 방향성이죠. 이게 잘못됐어요. 애초에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애초에 결혼까지 해가면서 이 나라에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쪽으로 그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이분들이 혹시 들어오자마자부터 다른 데 갈 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건데 버티가 씨 그래서인지 이렇게 체류 연장 받고 이게 되게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어렵다면서요 그게? 네 맞아요. 그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 결혼이주민 안전적 체류 보장에 위한 그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 체류 연장 경험은 평균 이제 2.7회, 체류 연장 기한은 평균 22.8개가 8개월이래요. 약 2년마다 체류 연장이 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참 불안하실 수밖에.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체류 연장 안 나면 혹시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참 어이없는 어찌 보면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애 결혼도 있잖아요. 아기가 이제 생긴데 저도 당시 2년에 한 번씩 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불만을 많이 가졌고 물론 수수료도 되게 많았어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내는데 왜 나를 안 믿어? 나는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왜 자꾸 감시하려고 해?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나희 이사님이나 버티걸 씨는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국적을 취득을 하셨으니까. 국적을 취득했죠. 근데 국적도 결혼 비자처럼 그냥 너무 늦게 취득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 국적은 아예 아니면 안 따려고 했어요. 네, 의미가 뭐 모르겠어요. 그냥 비자로 있으면 되고 어차피 호폭적인 거니까 뭐 굳이 국적까지 따야 되나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었는데 아기를 낳다 보니 제 당시에는 등본에 안 나왔었어요. 외국인 부모가.
아, 가족관계 등록부에 맞아요. 안 네,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나와요. 지금 아. 작은 줄로 나온대요. 근데 저는 고민했을 때는 우리 애가 학교 가면 아니 엄마가 있는데 엄마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국적을 취득한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네. 하는 엄마들 많아요. 등본에 작은 줄로 나와도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외국인 엄마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들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앱 같은 거 갈아가지고 가입을 해서 네, 애가 뭐 맞아요. 하는지 확인하고 채점하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가끔씩 어떤 앱들은 그 외국인이 인증이 안 되거나 뭔가 문제 있거나 아. 그래서 엄마들이 얘기하다 보면 맞아요. 어떻게 해결해 물어보면 남편이 가입을 하고 네. 비밀번호랑 아이디 알려주고 근데 그게 더 번거롭고 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고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다문화 가정 웬만하면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맞아요. 때문에. 이게 아이가 어릴 때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저도 지금 신청 중에 있어요, 귀하를.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영주권 따는 거랑 국적 그 취득하는 거 거의 이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유사해요, 많이. 금액도 비슷하고 수수료도 비슷한데 저는 어렵게 영주권을 고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취득하고 1년 후에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뀌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또 바뀌어요, 그게? 또 바뀌어서 원래 연주권은 그 연장할 필요가 없는 비자였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네. 아니, 부모인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물론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게 이름이 결혼 비자 받아서 낳은 아이인데 엄마 이름이 안 올라온다는 게 정말 황당하네요. 근데 그 체류 연장 하는 것도 이나 이사님 되게 어렵다면서요?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취직 비자 갖고 있는 이유는 갈 때마다 괴로워요. 서류를 진짜 이만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한 지 2년 지나면 혼인 귀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뭐 신청서, 귀하 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 다음에 국민의 서류라고 해서 기본적인 증명서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거기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쩌고 해서 마지막에 꼭 해야 돼요. 가족 사진, 주변 인물 확인서, 주변 인물 확인서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어마어마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확인서, 증명서, 뭐 가족 사진까지 이게 증빙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주권 하느냐 아니면 국적 하느냐 진짜 잘 생각해봐야 되고 비자 신청할 때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거기 더 같잖아요. 출입국관리사무소. 다 준비했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뭔가 또 빠져있더라고요. 항상 빠져있어요. 항상 빠져있어요. 3번 이상 가야 돼요. 아니 센터장님 이렇게 뭐 물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뭐 체류권이든 영주권이든 국적이든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까다로워 하는지 또 더더군다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도 이렇게 어려우면 한국에 안 살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혼자서는 이걸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국적 취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본인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벌써 딱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해요. 준비할 것이. 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부가 그냥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걸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서류나 뭐 절차나 이런 거 간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게 너무나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무섭게 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시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의 입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인권의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하고 싶어. 라고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것이 정책 속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수혜자로서 우리 사회에 그 같은 어떤 동질적인 입장으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참 외국인들이 살기에 불편한 사회, 이게 한국 사회인 것이고요. 참 이분들이 좀 곤욕스럽죠. 어렵죠. 정말 알겠습니다. 무슨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 필요한 서류들 다 가져가고 이제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 직원 앞에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앞에 앉아 있으면 왠지 그 친구나 저나 죄를 저질러가지고 형사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왠지 범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들한테 애절하게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니 그 동의도 하고 저는 사실은 한국이 20년 넘었잖아요. 20년 넘은 사람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얘기만 나오면 막 한국어도 안 나오고 진짜 거기 가면 제 키 크잖아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외국인 된 느낌이고 왜냐하면 평소에는 생활하다 보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거 까먹어요. 그쵸, 우리도 저를 외국인으로 안 봐요. 아니 한국 사람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생활하다가 이렇게 막 잘하고 있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만 가면 진짜 적을 대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네. 또 한 가지 참 저도 들으면서 괜히 제가 죄송스러워진 게 아니 돈을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또 하나 꼭 저 끝으로 짚어봐야 될 거가 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어떤 자격을 얻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강 변호사님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 여성분이 폭행 사건에 휩싸였을 때 또 좋지 않은 그 가짜 뉴스처럼 나왔던 게 이 여성이 체류 자격 때문에 남편을 오히려 유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여성분들이 머물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편이 됐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 됐든 여기 끊임없이 또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 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 같이 생활을 하거나 또는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뭐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거나 때렸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그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베트남 여성 같은 분은 이제 폭력이 입증이 객관적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체류에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분들, 결혼 이주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배우자의 어떤 도움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네. 참 그런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잘 살면 좋지만 부부가 어디 꼭 그럽니까?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로도 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신 분들은 당장 이나 여사님 이렇게 체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문제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체류 연장에는 남편도 예를 들어서 가족 비자 경우에는 결혼 비자 경우에는 남편도 같이 와야 되거든요. 남편 없이는 아예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사에 따르면은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도 체류 연장에 방해하면은 비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조사에 숫자가 나오는데 남편 아니면 남편 가족이 체류 연장을 방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거든요. 19.6%나 되거든요. 거의 20%로 생각하시면 돼요. 꽤 높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체류 자격 연장이 필요한 서류 마련에 어려움도 겪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17%나 되거든요. 그리고 체류 연장 자격에 불과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10.9%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체류 연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가족은 별로 안 되는 거의 거죠. 없네요, 사실. 반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이제 선 소장님께서 여러 번 이제 인권의 문제를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주 여성들이 뭐 가정 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가정 폭력 이런 얘기들도 저희도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내 체류 자격에 걸려 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체류 상황까지도 고려해가지고 불안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리 정서적인 어떤 안정을 깨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폭력에 대한 어떤 피해자로서의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하는 것도 사실은 당사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이 막 때려요. 술만 먹었다면 때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남편이 남편한테 말을 잘 듣지 못하게 하면 내가 남편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류에 관련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 여성들, 이민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에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주 여성 보호 쉼터 같은 경우는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2년의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 정도의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쉼터에 와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도 체류 자격을 6개월 지나면 또 해야 되고 6개월 지나면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을 1년이 지나게 되면은 또 이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대요. 아니 피해를 당해가지고 쉼터에 있는데 무슨 실태조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관료적인 관점 속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체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맞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오고 있고 체류 문제를 매번 이렇게 변경하는 어려운 절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점 속에서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입국 법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주 여성들에게 좋지 않아요. 인권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참 많은 얘기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센터장님도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이거를 인권의 이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나희 여사님께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도 요즘은 우리 부모님 비자 문제로 겪어보니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안전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사실은 한국은 되게 사랑하고 안전한 나라인데 안타깝지만 비자 이제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비자 체류라든가 그런 안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유를 내도 다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를 인간처럼 안 받아들이는 그런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면 쓰레기로 느껴요. 아이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한국에 언제 얼마 안 된 사람 더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비자에 뭔가 안전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은 이상 제 생각에는 이거 인권 문제로도 찝어봐야 돼요. 예. 선생님 오늘 계속 이제 인권 강조를 하셨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시고 있다는 거를 외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유엔에서는 지속적으로 차별이라는 어떤 부분을 좀 시정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 금지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이런 부분이 제정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국제이주협약이나 이런 데에서 보게 되면은 가족의 이주를 보장하고 있어요. 가족의 동반해서 이주할 것을 권고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이주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나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체류할 때에 혼자서 와요. 혼자서 와가지고 가족은 떨어져가지고 여보 보고 싶어요. 아이들 보고 싶어요. 라면서 가족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장하거든요. 가정의 어떤 해체나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서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안정적인 어떤 행복한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속에서 그분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족의 안정을 잘 보장해 주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에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인권적인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들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버트갈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얘기를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죄송해요.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버트갈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유학생은 필요하니까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늘리자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노동부에서는 한국에는 노동 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데려오신 거고 결혼해지 여성은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를 데려온 거고요. 우리가 한국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자, 함께 잘 살자라고 해서 오는 건데 우리를 자꾸 그 적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얘네들한테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함께 도와주려,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방인이고 한국은 왠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을 좀 안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균등하게. 버트갈 씨 이 진지한 목소리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뭐 좋은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강성식 변호사님 같은 분도 또 계세요. 강 변호사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사실은 버트갈님 말씀해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를 또 살짝 말씀만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좀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좀 이제 모시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외국인 분들을 다 모시게 되면은 이제 그 모신 외국인 분들이 꼭 한국에 좋은 영향만 두 분처럼 이제 좋은 영향만 끼치면 좋은데 이제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한국에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오히려 반 외국인 정서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좋은 분들조차도 한국에 사시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좀 가능하면 좀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좀 까다롭고 엄격하고 이런 심사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좋은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사실은 또 그런 만큼 좀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뭐 생활이나 인권 보장 이런 건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저기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저마다 하실 말씀이 한 말씀씩은 있으실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은 외국인에도 인정된다라는 당연한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온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곧 인권의 다른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문화인 240만 시대 이미 다문화인은 우리의 이웃 그리고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